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을 때 느꼈던 그 분노와 무력감을, 특히 그 장면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 때, 우리 대부분은 그 순간을 잊으려 노력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남아있죠. 그리고 가끔은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복수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그것도 단순한 되갚음이 아닌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철저하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가 겪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과 그 끝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에게 복수의 진정한 의미와 대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유튜브를 무심코 스크롤하던 중 한 영상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기업 임원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영상. 클릭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뒤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영상이 시작되자 익숙한 건물 입구가 보였다. SK 하이테크. 아버지가 15년째 보안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곳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출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한 남자를 멈춰 세우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다. 출입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이봐요. 멈춰주세요. 회사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그 남자가 돌아섰다. 야, 이 늙은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회사 전략기획팀 과장 민준호라고. 매일 출근하는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하는 거야? 치매 걸렸어?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출입증을 보여주시면. 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과장이라는 남자는 아버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찔렀다. 이런 쓸모없는 일자리나 하고 있으니까 평생 그 자리야. 너 같은 늙은이들 때문에 회사가 발전을 못해. 내가 이 회사 들어올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임원 될 때도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지. 쓸모없는 존재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입고 계신 보안 유니폼을 손으로 잡아 끌더니 로비에 있던 물을 아버지의 얼굴에 끼얹었다. 다음부턴 나 보면 알아서 비켜. 알았어, 늙은이. 물에 젖은 아버지의 모습,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비웃음.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댓글이었다. 저 보안 아저씨 우리 회사 들어올 때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야. 저 보안 직원 진짜 꼰대인데 잘됐다. 누가 저런 늙은이를 아직도 고용하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젖은 얼굴을 닦을 뿐이었다. 60세,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내 아버지.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정직한 일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니?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물 세례 같은 걸 받으신 적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고 있었구나. 누가 찍은 거지? 아들, 신경 쓰지 마. 그냥 직장에서 있는 일일 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민준호 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아버지를 괴롭혀왔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참아왔던 것이다. 저번에는 퇴근하실 때 신발에 커피를 부었대. 내 아버지가 커피에 젖은 양말 그대로 집에 오셨어. 그날 발에 물집이 생겼지만 병원에도 안 가겠다고 고집 피웠어.
어머니의 말에 내 분노는 끌어올랐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28살 SK하이테크의 라이벌 기업인 넥스트칩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내게는 그 남자 민준호 과장에게 복수할 자원과 지식이 있었다. 첫 번째로 그의 모든 정보를 파헤쳤다. SNS 계정, 인맥, 직장 내 평판, 가족관계까지. 민준호 36세 SK하이테크 전략기획팀 과장. 3년 전 MBA를 마치고 회사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는 인물. 아내와 5살 딸이 있었다. 아내는 같은 회사 홍보팀의 차장으로 남편보다 직급이 높았다. 그들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장만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더 깊이 조사하니 그가 대학 선배의 인맥을 통해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하급 직원들을 괴롭히다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소문도 발견했다. 민준호는 위만 보고 아래는 모두 밟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출세지향형 인간이었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인생에 나는 균열을 만들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접근이었다. 우연을 가장해 민준호의 아내 서영주 차장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업계 행사, 세미나 등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교류를 이어나갔다. 서영주는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런 여성이 민준호 같은 쓰레기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의 첫 만남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에서였다. 내가 일부러 그녀의 커피를 엎지르는 사고를 내고 과도하게 사과하며 새 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정말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태도는 남편과 너무나 달랐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서영주. 나는 곧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나의 복수 계획을 방해해선 안 됐다. 우리는 종종 런치 미팅을 가졌고 점차 업무적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영주는 자신의 직장 생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열어주었다. 내가 넥스트칩의 신입사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 프로그램 정말 좋네요. 우리 회사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호가 그런 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남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젖은 얼굴이 떠올랐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영주와 나는 업무적 동료를 넘어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녀는 점차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호는 집에서도 오만하고 권위적이었다. 게다가 빚까지 있었다. 그들의 고급스러운 생활은 사실 빚더미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남편이 투자한다며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가 버는 돈까지 다 써버렸죠. 지금 우리 아파트도 전세금이 없어서 위험한 상태예요. 서영주의 털어놓음은 내게 완벽한 무기가 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준호는 도박 문제가 있었고 아내와 딸에게 종종 소리를 지르며 위협까지 했다는 것이다. 가끔은 무서워요. 특히 술을 마시고 오면 딸아이 앞에서 제가 모욕을 당하는 일도 많아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민준호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가정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인간이었다. 어느 날 서영주가 눈이 부어있는 채로 나타났다. 그녀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나는 그녀가 맞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누가 그랬어요? 서영주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민준호가 술에 취해 그녀를 폭행했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내 계획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준호는 완전히 파멸해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투자 정보를 하나 제안했다. 물론 그것은 함정이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이게 발표되면 주가가 폭등할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영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와 민준호는 남은 재산과 추가 대출까지 받아 넥스트칩 주식에 올인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 획기적인 기술은
사실 실패한 프로젝트였고 곧 주가는 폭락할 예정이었다. 더 교묘한 것은 내가 서영주에게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주가 폭락 후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었다. 네, 민준호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그는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단계로 나는 민준호의 직장 생활에 타격을 주기로 했다. SK하이테크의 내부 정보가 넥스트칩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조작했다. 물론 그 정보는 나를 통해 민준호에게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도 심었다. 이를 위해 IT 해킹 전문가를 고용했고 그는 민준호의 회사 이메일과 개인 계정을 해킹하여 가짜 이메일 기록을 만들었다. 또한 회사 자금이 민준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은행 기록도 조작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발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다. 민준호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가 경쟁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증거를 심었다. 더불어 그가 회사의 중요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는 정황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SK하이테크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민준호 과장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폭풍은 한꺼번에 몰아쳤다. 주가 폭락으로 민준호 가족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동시에 회사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과 횡령 혐의로 민준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준호 과장을 당장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SK하이테크 이사회의 결정은 냉혹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민준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그를 체포한 것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민준호의 스캔들을 다뤘다. SK하이테크 과장,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 횡령과 배임, 한 기업을 무너뜨린 한 남자의 욕심. 모든 언론이 그를 악당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준호의 추락은 서영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스캔들로 그녀의 평판도 함께 무너졌다. 회사는 그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고되었다. 문제는 서영주가 내가 계획의 일부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와 딸아이가 살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했다. 민준호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 되어 감옥에 갇혔고 그의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다. 한 달 만에 민준호 가족은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들의 딸은 비싼 사립 유치원에서 퇴원해야 했고 민준호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나는 민준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기억나세요? 작년에 당신이 물을 끼얹었던 보안 직원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그날 내 아버지가 느꼈던 모욕의 대가입니다. 민준호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네가 누구든 내 가족까지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잘못했다면 나만 벌 받으면 되잖아. 나는 냉정하게 답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모욕했을 때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상처였습니다.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보세요. 민준호는 교도소에서 영상통화로 나에게 애원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달 만에 그는 10살은 늙어 보였다. 제발 내 딸아이만이라도 구해줘.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나는 그의 애원을 무시했다.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민준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순간 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진실을 숨긴 채 단지 그 과장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다는 소식만 전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안타깝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준호는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고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었다. 내가 심어놓은 증거들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에게 7년형을 구형했고 언론은 여전히 그를 기업을 배신한 탐욕스러운 과장으로 묘사했다. 한편 서영주와 그녀의 딸 민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서영주는 식당 서빙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민준호 사건의 공범자라는 낙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나는 여전히 서영주와 연락을 유지했다. 그녀는 나를 유일한 친구로 여겼고 나는 그런 그녀를 흡족하게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어느 날 서영주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가 아파요. 고열이 계속 내리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39도가 넘는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폐렴이네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서영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는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카드를 꺼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이틀 동안 나는 병원에서 서영주와 민지를 지켰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서영주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준호를 만나게 되었는지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 점점 변했어요. 출세요, 허영심, 그리고 폭력성까지. 어린 민지가 잠든 병실에서 서영주는 속삭이듯 말했다. 가끔은 이게 다 벌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내 마음 한 구석이 무너졌다. 민지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다. 그저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뿐이었다. 다음 날 민준호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민준호의 얼굴은 전국 뉴스에 도배되었다. 재판장에서 민준호는 마지막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러나 판사는 그의 호소를 무시했다. 모든 증거는 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호는 산업기밀 유출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날 밤 서영주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민지를 혼자 키워야 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민준호는 전과자가 되어 돌아올 거고.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가 그녀의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호가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태에 빠졌다. 서영주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도 그녀와 함께했다. 병실에 누워있는 민준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호방하고 오만했던 과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앙상한 뼈와 창백한 피부만 남은 껍데기 같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준호야, 왜 이런 짓을? 서영주가 울먹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민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분노? 아니면 공포였을까? 당신 누구죠? 민준호가 나에게 물었다. 서영주가 대신 대답했다. 내 친구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 민준호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병원을 나오면서 서영주는 내게 말했다. 민준호가 감옥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누군가 그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그게 그를 더 괴롭혔나봐요. 나는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호는 내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호가 두 번째 자살 시도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장례식은 초라했다. 서영주와 민지, 민준호의 노모,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나도 거기 있었다. 복수의 완성을 지켜보기 위해서.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호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서영주 친구라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때 곁에 있어 주셔서. 그녀의 눈은 며칠 동안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아들이 억울하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왜 우리 아들을?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민준호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어린 민지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언제 돌아와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 민준호는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특히 아무 죄 없는 어린 딸과 노모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서영주의 상태도 심각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멍한 표정이었고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를 위해 강해져야 하는데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커졌다. 1년 후 서영주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내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익명의 후원금으로. 그녀는 민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작은 원룸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호텔 청소부로 일하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정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민지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가 그녀를 돕는 것은 복수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내가 서영주의 집을 방문했을 때 민지가 내게 다가와 질문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알아요? 그 아이의 순진한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지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아빠를 나쁘게 말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서영주가 들어왔다. 민지야,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마. 아이는 순순히 물러갔고 서영주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아빠에 대해 자꾸 물어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나봐요. 내 아빠는 범죄자라고. 나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한 일은 정당했을까?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쓰디썼다. 내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갚기 위해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다. 며칠 후 회사 동료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억나? 그 SK 하이테크 과장 민준호? 실은 그가 누명을 썼다는 소문이 있어 회사 내부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정말? 어떻게 알았어? SK 하이테크 내부 조사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대. 민준호는 죽었지만 그의 명예는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서영주와 민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내 복수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한 나는 급히 증거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또는 불행히도 내가 심어놓은 증거들은 여전히 견고했다. 조작된 이메일과 뱅킹 기록들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비밀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함께 소주를 마시며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버지, 그때 그 민준호 과장 알아요? 제가 복수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니? 내가 모든 과정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다. 아들아,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겠구나. 난 그저 보안 직원일 뿐이지만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단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그건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내 영혼을 꿰뚫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준호 과장이 찾아와 사과했단다. 그는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 우리는 심지어 가끔 함께 식사도 했지.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나는 충격에 빠졌다. 민준호가 사과했다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다고? 그럼 제가 네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서영주 씨와 그 아이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거라. 아버지의 조언은 명확했지만 나는 두려웠다. 진실을 밝히면 내 인생도 끝이다. 그리고 서영주는 그녀는 나를 영원히 증오할 것이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나는 결단을 내렸다. 서영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듯하다. 할 말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영주는 궁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준호 과장, 당신 남편이 당한 일 모두 저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당한 모욕, 나의 복수 계획,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투자에 조언한 것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다. 서영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군요. 서영주는 내게 침을 뱉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딸은 이제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한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었다.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갚겠다는 명분으로 나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 서영주는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영주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놀랐다. 왜요? 민지 때문이에요. 이미 아빠를 잃은 아이에게 또 다른 비극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도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후 나는 익명으로 서영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계속했다. 그녀가 거부할 것을 알기에 그저 우편함에 현금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밀리에 학자금을 마련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서영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녀는 이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민지는 장학금으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물론 그들은 내가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쓰디썼다. 내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갚기 위해 나는 더 큰 죄를 지었다. 민준호는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어제 민지의 15번째 생일에 익명으로 선물을 보냈다. 작은 카드에 메시지를 적었다. 내 아버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어. 그는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내 깊은 후회와 속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민준호의 용서를 빈다. 하지만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쓰디쓴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 정직함과 용서의 마음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닌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